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희수입니다. 자, 우선은 국가직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국가직 점수, 굉장히 합격점에 도달하였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또 관심사가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지방직을 향해서 또, 우리가 욕심을 내봐야 하는 기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고,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만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먼저 결과부터요. 우리 국가직 공무원 국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총평부터 먼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어땠나요? 저는 합격점 점수에 좀 가깝게 이렇게 근접하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자,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요.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사실 절대적 범주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상대적인 측면에서 작년과 재작년의 국가직 시험이 굉장히 좀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의 난이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의 상대성의 측면에서 다소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제 비중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작년과 재작년의 최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비문학의 문제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반절 가까이가 우리 비문학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적은 문항수의 어휘 문제 그리고 어법과 문학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다만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었다면은요. 피셋 유형의 문제가 새로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7급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9급 시험도 함께 이번에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은 크게 생소하다거나 어렵다거나 라고 느끼시지는 않았겠지만 꾸준히 9급 문제 유형만 접해보셨던 분들은 비문학 측면에서 조금은 어렵다 혹은 새롭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고 고심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러한 측면의 피셋 문제의 유형들이 다소 많은 범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출제 비중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요. 비문학이 지금 50%, 총 20문제이다 보니 50%면 10문제 정도겠죠. 자, 10문제에서 사실은 11문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영역을 나누기가 다소 애매한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학은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이좋게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리고 생소한 현대시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우리 2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법 문제는 다소 이번에 굉장히 좀 쉽게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법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하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적절한 문장 위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어법 문제도 출제가 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은 독특한 것이 꾸준히 빠지지 않았던 한자성어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단순 암기 측면의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일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인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하지만 한자어라던가 혹은 이 한자와 우리말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어휘의 중요성은 놓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보시면은요. 가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문장의 순서를 배치하는 문제였는데요. 국가직에서도 지방직에서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죠. 이번에는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은 쉬운 문제로 이번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보시면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은 생소한
약물, 오남용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나와 주어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는 나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해 주어야 해서 3번, 4번이 빠지는 것이 옳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 가를 보시면 더구나 하면서 약물의 오남용의 부정적 측면을 보태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 가에 앞서서 먼저 약물 오남용의 부정적 측면을 먼저 언급해 준 것이 가의 앞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가 들어가고 그다음 가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라가 이어진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가 여기 있겠네요. 라가 나라가. 자, 그럼 정답은요? 네, 깔끔하게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정답 2번이었고요. 그다음 2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과 을과 병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 사회가 계급 사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주된 주장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로 이렇게 대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주된 주장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는 먼저 현대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라고 했을 때 의문 혹은 의구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의견에 반대한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을 보면은요, 근거를 토대로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계급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현대사회에서도 계급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측면이죠. 자, 보시면은 병은요,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라고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갑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주의는 부모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 갑 그리고 을은요, 갑과 을은 계급사회가 맞다. 계급사회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상반되게 병은 계급사회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계급사회로 보기 어렵다. 주장만 명확하게 파악을 하셨다면 사실은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한번 올라가 보면요. 4번.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둘의 주장이 동일하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병과 갑은 대립되고 있죠? 4번 틀렸고요.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 갑과 병이 유사한 결론이라면 같은 결론이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또 상반되고 있죠? 3번도 땡. 자, 2번 보시면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정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주장과 근거에 해당되는 대화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그 뚜렷한 주장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거. 자, 이번에는 주장만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도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3번 표준어입니다. 자, 표준어는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뭐 어휘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한글 맞춤법의 조항 안에 들어가는 표준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오셨다면 굉장히 자주 보셨을 법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잘룩하다 요거는 조금 생소한데요. 잘록인지 헷갈렸어요 라고 할지라도 통째가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단어죠. 맞추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듯 합니다. 자, 우선은 허구, 헌이 아니라 허구, 한이고요. 통째는 째는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미사라고 했었죠. 통째를 맞고요. 하마트면이 아니라 하마터면. 그리고 자, 잘룩하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2번이 워낙에 기본적인 단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주셨어야 하겠죠. 잘룩이 아니라 모음 조화를 잘 맞춰서 잘룩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방직 때도 이런 식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웠다고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표준어와 관련된 올바른 표현들은 꼭 눈에 한번 다시 익혀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이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뜻풀이 중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뜻풀이, 의미와 관련된 동음이어 다이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늘 드렸었죠. 자, 첫 번째 기억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부분은 능력이나 소양이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사귐이나 인연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알가 가지고 있는 뜻은 관여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을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이라는 의미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뜻이 과연 이 예문에 알다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뜻을 그대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교관은 무려 7개의 국어를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 기억 맞고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이다. 서로 인연이 있은 지 오래이다. 사귐이 된 지 오래이다. 역시 적절하게 넣어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가질 바가 아니다. 했으니 3번도 맞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일 텐데요. 자, 그러면 리을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적절한 예문은 무엇이 있었는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정해서 해라. 네가 판단해서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예문은요. 정확한 뜻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믿거나 생각하다. 자, 그러하다고 믿는다라는 측면의 뜻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시 한번 다이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땐 뜻풀이 전체를 보지 마시고 뜻풀이의 포인트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넣어볼 수 있는가로 확인하시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화법 문제에서 말하기 방식은 늘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하기 방식은 말 그대로 내용 측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독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의 포인트를 먼저 보시고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겠죠.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한다. 통계 수치가 제시된 부분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자,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통계 수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아래쪽 더 가시면은 네, 오염물질이 각각 28%, 21%가량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바로 아랫부분 볼까요? 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시간 줄이는 것은 네,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상대방이 제시한 통계 수치를요,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면서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문장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자, 그러면 진행자가 아래쪽 보시면은요. 교통사고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 체증 유발은 미비할 것이라는 거, 이러이러한 것 측면에서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2번도 역시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 자, 다른 의견도 있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윗부분에서 진행자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아래쪽에 그런데 일각이 바로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의견으로는 이라는 말이겠죠. 그러한 효과를 미비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견을 소개하고요. 그에 대한 의견 요청,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까지 예쁘게 나와줬죠. 자, 3번도 있습니다.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든 적이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깔끔하게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요. 6번. 어법 문제 치고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를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이 단어 형성에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고 단일어와 복합어,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다루어 보았는가? 자, 이것을 확인하는 그 유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요. 이런 설명은 따로 없었고요. 다음 중 파생어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렇게 3단어, 4단어 정도를 묶어서 하나의 선지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자, 이론 설명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2개씩만 선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가장 가볍게 푸실 때는 네, 접사만 찾으시면 됩니다. 접사. 자, 1번 보시면 지우개의 개. 전미사 있었고요. 새파라타의 새. 있죠? 둘 다 파생어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조각배. 자, 접사 없고요. 드높이다. 자, 드도 있고요. 이도 있네요. 그 다음요. 집밥다. 집 있고요. 저녁 노을은 네, 저녁과 노을이 합쳐지긴 했지만 접사가 없죠. 풋사과 풋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고요.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합쳐진 합성어지만 접사가 없죠. 자, 지금 보시면 1번만 개라고 하는 전미사와 새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둘 다 파생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굉장히 쉽게 1번이 나왔습니다. 1번. 자, 여러분들 단어 형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가볍게 나왔을 때는 포인트, 접사를 찾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용래의 울타리박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에 포인트만 찾아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했습니다. 향토적 소재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도심보다는 시골에 고향 가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소재들을 우리가 향토적 소재 혹은 토속적 소재라고 하죠. 자, 지금 잘 보시면은요. 마늘 쪽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자, 마늘 쪽은 1번의 근거가 됩니까? 되지 않죠. 향토적 소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1번이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그러한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요. 아지랑이가 피듯 그리고 제비가 날듯 자, 제비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고요. 자, 뭔가 자연 가까이에 있는 시골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소재들. 자, 울타리, 뭐 화초, 제비 이런 것들 나왔죠? 공간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 자, 우리가 이런 걸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도 하고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도 하죠. 문장을 이루는 구조, 즉 프레임이 같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무엇 무엇의 무엇 무엇과 자,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요. 무엇 무엇이 뭐뭐 하듯 있죠? 무엇 무엇이 뭐뭐 하듯 있고요. 뭐뭐가 뭐뭐 하듯 있고요. 자, 물이 흐르듯 있고요. 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있죠? 당연히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했을 때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을 가리키는 표현 딱 3가지입니다. 나, 내, 우리. 자, 여러분들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가를 찾으실 때는 시 전문에서 나, 내, 우리가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고향의 소녀, 고향의 소년 언급했고요. 그 아름다운 들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러이러한 마을이 있다 정도만 언급을 했지 자기 자신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를 표면에 나타낸 부분이 전혀 없었죠. 여기부터 없고요. 그리고 상실감. 고향에 대한 상실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였다. 자, 지금 보시면 천연희 띄어져 있고 띄어져 있습니다. 천연희라고 하는 한 단어가 하나의 행위자, 하나의 연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였다. 천연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적절하겠죠? 자, 그럼 정답은요. 3번. 어렵지 않게 생소한 시였지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3번.
자, 그다음 추론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진화의 개념에 대해서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자,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고 첫째, 둘째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보는가? 자, 보시면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해주겠죠. 아래쪽 보시면은요,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더불어서 자,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철저하게 유전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전 플러스 환경에 결합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 보시면은요.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은 지금 최적의 적응 방식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자, 아직도요. 원시 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적의 적응 방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는 원시 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행동 모두 다 진화 과정에 의해서 지금 가장 최적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원시 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사용하는 측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꼼꼼하게 보셨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나눠놓지 않았죠.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간의 행동은요.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자,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죠. X. 자, 3번.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같은 조상을 뒀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영향을 동시에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겠죠.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의 결합으로 상호작용하는 결과이니까 환경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그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적인 성향보다 환경이 우선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결합된 영향으로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보았지 무엇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한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다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셨을 단어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자 문제를 푸실 때는요. 최대한 기본적인 한자를 외워왔었던 것에서 적용을 시켜서 속어법으로 좀 풀어내시는 것도 훌륭한 방식입니다. 자, 우선 먼저 보시면은요. 현실을 땡땡땡 한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가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보시면 도외시. 현실을 도외시한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봤을 때 3, 4번의 맨 첫 번째 글자가 흰 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 4번 둘 다 배간시죠. 어떤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째려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배간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3번, 4번이 벌써 시작부터 빠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삐리리가 잦아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었다. 사실은 식언이라고 해서요. 자신이 뱉은 말을 수습하지 못하고요. 네, 말을 자꾸 다른 말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식언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 단어가 생소했어요. 몰랐어요. 라고 할지라도 세 번째에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인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했다라고 했을 때 모순이 창모자잖아요. 여러분들 창모자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셨다면 여기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 2번 중에서는 정답이 1번이었겠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기본적인 한자어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한자어들을 좀 익혀두시면 어느 정도 속어법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정답을 끌어낼 수 있게끔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시건을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도회시나 모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방직에서는 어휘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음절, 삼음절 한자 놓치지 말고 꼭 복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요 10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은요.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관계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항상 그런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화제 전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화제를 끌어낼 때도 쓰지만 역접의 역할도 해주죠. 자, 그런데 뒷부분을 주목을 해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분법적 용어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들도 많다.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자,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한편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화제를 조금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 자, 여러분들 A보다 B 하면 당연히 중점은 B에 있겠죠.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직접 만나서 손이라도 이렇게 악수라도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그 유대감이 더 끈끈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했네요. 자, 쭉 내려가시면요. 이처럼 이런 초연결 사회, 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자, 초연결 사회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 범주는요. 심각한 한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깔끔하게 둘로 딱 나눠지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이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럼 1번.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겠죠. 자, 2번.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도 자, 여기 뭐라고요?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었죠. 2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추론 문제라고는 되어 있지만 내용 일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서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동시에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겠죠. 정답은 네, 조금은 다소 쉬운 추론 문제였습니다. 2번. 자, 11번. 장화홍련전이었어요. 그런데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에서만 쓰이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 용어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주의력을 조금만 발휘하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고전 소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선주로 바로 한번 가보면 1번 부사는 배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자, 그러면 증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찾아보시면은요. 배를 갈라 보았더니 자, 과연 쥐가 분명했다. 그럼 장화 홍련의 말이 거짓이다? 아니죠. 그들의 말이 맞았구나라고 확신을 했겠죠. 자, 그리고 2번이요. 배좌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부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자, 우리가 비문학 혹은 문학 등을 읽어낼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소설의 내용에서는요. 홍련이라는 이름도 나왔었고요.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답을 고르실 때 각각 다른 부분에서 나온 용어 혹은 개념들을 엮어서 판단을 하는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장녀인 장화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던 거고요. 홍련도 죽음을 택하기는 했지만 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말은 없었죠. 여러분들의 디테일함, 즉 주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땡,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장화는 배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주었다. 장화와 홍련이 나타나서 그거 사실 이 증거 거짓이에요 라고 말해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장화가 말을 했는지 홍련이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번을 맞아보시면은요. 배좌수는 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서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죠. 4번이 맞기 때문에 3번 명확하게 장화인지 홍련인지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3번이 옳은 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산문 문학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읽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다음요. 12번.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가에서 라에서 고르면 가에서 라까지. 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자, 굉장히 관직이 높았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이름이 남았겠죠. 그런데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아마도 평민이거나 혹은 민중이거나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또요. 마지막에서 주목을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이순신의 일기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언급한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와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그리고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이름들이 이순신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자, 라 부분에서 앞부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자, 정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라 4번이고요. 13번. 자, 현대소설입니다. 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인데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필수적인 현대소설에서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자, 제가 강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소설이 나온다면 분명히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는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몇몇 여타의 다른 소설에서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쓴 소설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일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쓴 소설이기 때문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게도 고스란히 물어봤죠. 다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자,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갔더니 그것을 보면서 이 주인공 되는 구보가 어떤 생각을 펼쳐내고 있죠. 실제 사건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구보의 머릿속으로만 흘러가는 생각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나도 또 그 떨림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자, 코드숨도 쳐보았다가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구보는 잊은 채 오래되었고 자신의 주변 그 벗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가져보고요. 자, 구체적인 어떤 현상, 사건 전혀 벌어지지 않았죠? 구보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들을 바로 연상작용이라고 하죠. 연상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보자마자 제 이 강조했었던 포인트를 기억해 내시면서 답을 찾으셨던 분들은 빙그레 웃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3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14번.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요. 한자 성어나 한자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2025년부터 인혁조에서 출제하는 그 문제들이 유형이 바뀌어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암기식의 문제들은 조금은 배제하고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단순 암기를 요하는 한자 성어와 한자 문제 출제가 될 것인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자어의 표현과 그것을 한글 표현으로 바꿨을 때 그 연결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4번 한번 보시면은요.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했다, 돌아다녔다. 맞고요. 이 산의 광물 자원은 무진장하다 했을 때 잘 보시면 없을 무자에다가 다할 진짜입니다.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끝이 없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즉 종류가 많다라는 거지 그 가지수, 이 수 전체가 많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끝이 없이 굉장히 많다와는 의미상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고요. 명기는 명확하게 밝혀서 적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여러분들, 정서의 정과정이죠. 정서의 정과정. 자, 지방직 시험을 치르기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갈래별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대가요 하면 생각나는 몇몇 개들이 있잖아요. 뭐 황조가도 있고 공무도화가도 있고 그리고 또 향가로 넘어가면은 뭐 팔구체 혹은 십구체, 사구체 대표적인 작품들 고려가요에서도 뭐 청산별곡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꼭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도요.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학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꼭 배우셨어야 하는 작품인데요. 자, 여러분들 선지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자연물. 여기서 자연물은 바로 접동새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우는데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님은 고려 의종이죠. 자, 정서라는 사람이 유배에 와서 이 의종이라는 왕이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접동새가 이슷하여이다, 비슷합니다. 유배 와서 떨어져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는 나의 처지가 저 접동새와 비슷하다.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 맞겠죠. 네.
자, 그리고요.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천상의 존재는요. 자, 잔월효성입니다. 단순하게 지는 달과 새벽별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 이 억울함을 잔월효성은 알 것입니다. 바로 하늘은 알 것입니다. 혹은요. 신이라는 표현을 문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잘 쓰지 않잖아요. 절대자는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를 통해 나는 억울하다. 결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은 의문문이잖아요. 자, 이꼴 의문문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나 생각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문장의 가장 마지막 서술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죠. 비슷합니다. 아르시리이다. 녀져라. 뉘러시까 누구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에 대한 원망을 의문문의 방식, 즉 서리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큰 숫자를 활용했대요. 자, 큰 숫자 1000만 있습니다. 1000만. 자, 그런데요. 과도 허물도 1000만 없소이다 라고 하는 건 난 정말 결백해요.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썼는데요. 큰 숫자를 활용하여 여기까지 맞습니다.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쓴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작품이 나왔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갈래별 필수 작품은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네, 강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새 몸에서 나오는 데스토스테론. 자, 번식기가 아닌 때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새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자, 두 새가 나왔잖아요. 노래참새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요. 네. 쭉 보시면은 검정깃 찌르레기가 나왔어요. 자, 먼저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보시면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셨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해서 달라진다 했기 때문에 번식기가 되면은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높아져 가겠죠. 번식기가 되면 높아져 가겠죠. 근데 뭐라고요?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높아지다가 이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점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줄어들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비문학 읽을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을 해보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글의 속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수치는 떨어진다. 그쵸? 예상했던 대로 수정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수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고, 번식기 끝나면 아예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상도 보십시다. 검정깃 찌르레기가 나왔어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자, 차이점이 있네요. 떨어지지 않는다. 자, 아까 위에 있는 새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수정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새의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번.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보시면은요. 수정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번식기 동안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 1번이 벌써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2번도 자, 2, 3, 4번은요. 사실 추론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문장 그대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 일치로 봅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되어 있는 지문의 내용으로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추론 내용이 아니라 내용 일치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요. 17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중지능 이론. 이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지능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 측면 혹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하는 측면에서 나왔다라는 거겠죠. 기존의 지능 이론이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 등 자, 기존의 지능 이론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체,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괄한 이런 모든 것까지 같이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 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간의 인지 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러한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 이것이 바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뇌과학 연구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었던 기존 지능 이론은 좌뇌 능력만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어떻다고요? 반쪽짜리 검사다. 그러니 우뇌 측면에 대한 것들도 함께 그 측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요. 자,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 연구자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다중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 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인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그 둘은 서로 독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요.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자,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사실은 결론은 이거죠.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럼 적절한 것 보도록 하십시다. 논리 수학 지능은 다중 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부분 잘 읽어보셨다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체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괄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두 개의 개념을 모두 다 합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수학 지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잘못된 이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 자, 여러분들 회의적이라고 하는 뜻은 의심을 품다. 의심을 품는다라는 건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즉, 그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겠어? 자,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요.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어려울 것이다. 그럼 2번 맞는 설명 되겠네요. 네, 가장 적절한 것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마저 보시면은요. 다중지능 이론에서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자, 무엇보다 무엇이라고 하는 비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4번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자, 그들은 뭐라고 말했죠?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상호 독립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이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을 퇴거할 때 기억에서 리을 중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퇴고 문제는 장문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법의 경계와 장문의 경계에 걸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4번. 어이구 3번. 네 죄송합니다. 3번이요 3번. 네, 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잘 보시면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는 지금 이 과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와나 혹은 과가 등장을 했을 때 자, 와나 과가 등장을 했을 때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라면은요, 품사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혹은 구나 절이 등장을 했을 때는 그 구나 절의 구조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잘 따져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과의 앞뒤를 보시면 국가 정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서는요.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데 과 앞부분에는 목적어 서술어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부분이 잘못된 문장이다. 어법상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실험을 하죠. 네. 읽기 능력 하위 집단 그리고 읽기 능력 평균 집단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과치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결과치를 비교하는 거. 좀 잘 보시면은요.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 즉 읽기 능력이 하위였던 집단은 고정 빈도가 더 2배 많아요. 즉 B보다 더 자주 눈이 멈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 그 말은 뭡니까? A 집단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눈을 고정시켜서 자주 머물러서 봤지만 그 시간은 짧았다라는 거고요. B 집단은 A 집단에 비해서 눈을 고정시키는 빈도는 적었지만 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물러서 바라보는 시간은 더 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만 잘 포인트를 잡아내셨다면 자 결론은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서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서 난해하다 듣고 느끼는 단어들 많았으니까 자주 머물렀겠죠. 더 많지만 자 적지만 빼야 되겠죠. 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들이는 평균 시간이 짧았잖아요. 네,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B 집단이 더 길었었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머무르는 빈도수는 많아요. 왜요? 네, 난해하다고 느끼는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자꾸 눈이 고정되겠죠. 하지만 그 단어 하나에 눈길이 머무르는 시간은 짧았다라는 겁니다. 평균 시간은 더 적다. 자,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1번. 자, 그리고 20번. 채식주의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선생님.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는 요걸 먼저 좀 잡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요. 남은 세 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나머지의 측면에서 어떤 변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로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선은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요. 뭐 라틴어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여기서 전제를 깔았잖아요. 당연히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유제품 락토죠. 달걀 오보죠. 먹는다. 그러니 이름에 둘 다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선 고기, 생선 모두 먹지 않는다라고 언급이 돼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은요.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먹지만 이걸 먹는다고 되어 있죠. 1번 간은 볼 필요도 없이 빼야 되겠죠. 또 쭉 보시면요. 3번에서도요.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 생선 먹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자, 3번도 빼야 되겠죠. 그럼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2번과 4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먹는다는 거구나. 자, 그러면 락토 채식주의자는요. 락토는 먹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락토는 네,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 유제품 먹는다는 소리겠지요. 자, 그럼 보시면 네,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먹지 않는다. 오보는요. 자, 오보는 달걀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달걀은 취한다, 먹는다라는 거죠. 달걀은 먹지만 고기, 생선,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자, 깔끔하게 정답 4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선지를 줄여 나가는, 즉 정답의 확률을 좁혀 나가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방지까지 조금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어디를 맞고 어디를 틀렸는지 혹은 틀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취약했는지 잘 분석하시고 점검하셔서 지방직 때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